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은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내부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흠결이 없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프트웨어를 그냥 업데이트하면 차가 완전 다른 형태의 차가 한지영 대표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신영일입니다. 주차장에 있다가 알아서 나에게 오는 자동차. 운전대도 이 페달도 없는 자동차.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인간 운전자를 초월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킥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는 넘사벽인가 합니다. 첨단 기술 미다스의 손 키커 이동준 센터장, 혁신의 아이콘 자율주행 플래너 키커 한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것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테슬라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직접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도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소유는 안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이 운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하긴 직접 운전을 해보셔야 되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자, 요즘 또 뜨거운 주제입니다. 요즘 저 유튜브 이런 영상에 보면요.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오는 이런 자동차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테슬라 하면 전기차가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율주행 세계에서 테슬라가 왜 넘사벽인 겁니까? 뭐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의 개발 방식이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통적으로 한 땀 한 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핸드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상황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개발 목표도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다양한 센서를 쓰되 운전자 없이 비싸지만 사람 없이 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로봇 택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사람은 타고 있고 대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제 그런 센서라든지 어떤 거를 조금 사용을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승용차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남들이 안 될 때부터 일단은 다양한 상황에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싼 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가고 이제 카메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상당히 이제 옛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다 안 된다. 예, 쟤는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특히 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되는 순간이 뭔가 이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테슬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양 같은 게 뭐 다른 데랑은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테슬라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를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로봇 택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테슬라는 요거는 굉장히 다른 데도 이제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예. 테슬라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한 인적 자원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이제 약간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택시나 사람이 운전자가 없는 거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운전자가 있다고 이제 타겟으로 하고 개발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데 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보택시가 서비스를 하잖아요. 구글 네. 웨이모에서 거기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도 넘사벽인데 웨이모도 넘사벽이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넘사벽이다. 근데 지금 뭐 사이버캡 얘기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에는 가려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만 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이버캡이 정말 출시가 되고 사용이 이제 되게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정말 이제 원탑의 넘사벽이 될 수가 있고 예. 이거는 인류의 생각을 했을 때도
뭐 이건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hereas the cost of Cybercab, we think probably over time, from the operating cost is probably going to be around 20 cents a mile. And price, including taxes and everything else, probably ends up being 30 or 40 cents a mile. So yes, and you will be able to buy one. 그 제가 참 그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톰 크루즈 나왔던.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 음성 인식으로 그 목적지를 입력하면 네. 알아서 가는 그 자율주행차가 네네네.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영화 만들어진 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 그 완성차 업체들이 꿈꾸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 완전 자율주행에서의 핵심 기술은 과연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완전 자율주행차의 기술의 좀 분류를 보면 예. 크게 이제 인지, 네. 판단, 제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려면 일단 눈으로 주변을 보고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가속을 더 해야 되나? 감속을 해야 되나? 그럼 핸들을 꺾어야 되나? 예. 이게 판단이고 제어는 결국 생각한 대로 핸들을 이제 돌린다라든지 그렇죠. 발로 악셀 브레이크를 밟는 예.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컴퓨팅으로서 소프트웨어로서 하는 그 단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인지가 가장 이제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사람이야 뭐 앞에 차가 있고 차선이 있고 사람이 있고 쉽게 분류를 하지만 기계가 이걸 본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본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게 차인지 사람인지 뭐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분류를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인지 판단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기술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그 소프트화해서 결국 차량용 제어기 안에 넣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2인자다, 뭐 소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는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의 진화에 있어서 규제라는 카테고리가 항상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 양날의 검 같은 네. 그 이율배반적 그런 성질이 있고요. 먼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런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는 높아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규제로 다 막아놓으면 그런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면 규제를 또 이제 낮춰야 되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이 상충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안전 뭐 이런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랑 문화 이런 거랑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사회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안전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조금 덜 개발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회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리스크를 좀 감당하더라도 네. 뭐 가령 뭐 미국에 보면은 옛날에 뭐 이 전투기 예.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어떤 과정이고 전체의 우리 사람들의 그 이익을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근데 결국에는 그 규제에 따라서 기술 발전의 수준도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규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중국의 자율주행 도시라고 불리는 우한이었고 또 하나가 CES 2025에서 이 토요타가 발표한 우분시티였는데 그 우분시티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하고 개인 모빌리티하고 보행자하고 뭐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그 정말 직조 도시라는 이름답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은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뭐 내부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근데 네. 먼저 이제 우분시티랑 네. 우한 말씀을 드리면 그거가 이렇게 보면은 이 두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분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조금 아예 그냥 작지만 아예 그냥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예.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다 집어넣고 사람도 쫙 모아갖고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하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오타쿠적이고 약간 애니메이션적이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보면 뭐 로봇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약간 오타쿠적 애니메이션적 상상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옛날에 건축 사조에 보면은 메타볼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이제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가 그렇게 이렇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기반의 사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 당장 어떤 기술적인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근데 가령 이제 일본 교수들을 보면은 네.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아무 관심을 안 갖는 연구를 막 10년, 막 20년씩 막 혼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들이 전혀 안 가보는 길을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애니메이션적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한 10년, 20년이 되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서비스도 나올 수 있고 기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한은 조금 또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약간 전기차랑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뒤집어 엎고 전기차로 해서 올라가겠다. 그 중간에 이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네.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한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서 사실은 안전을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바뀔 때 이 두 개를 조금 리드를 해보겠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우한도 그렇고 이제 베이징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네.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테슬라, 웨이모 넘사벽이라 그랬는데 예. 중국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높은 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조금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경제 규모가 작잖아요. 예.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소스랑 인력이 이렇게 한정이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테슬라나 뭐 아니면 중국의 그런 바이두나 화웨이처럼 빅테크처럼 막 리소스를 계속 투입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자원이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때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야 돼?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앨런 머스크처럼 뭐 지금 보면 계속 뭐 하나를 끌어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하기 어렵고 뭐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고요.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뭐 아까 뭐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데이터가 일단 그렇죠. 많아야 되는데 예. 저희는 지금 보면은 그 데이터 자체도 지금 어떤 회사에서 빅테크적인 그런 스케일로 데이터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이게 더 펀더멘탈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정말 좋은 개발자의 풀, 그러한 그 인력들 예. 그런 것들이 미국이랑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고요. 중국이랑도 사실은 뭐 경쟁이 좀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옛날처럼 패스트 팔로우에서 사람을 막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는 산업의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뭐 자율주행을 한동안 밀고 가다가 이제 잠시 이제 슬로우다운을 이제 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갔다가 예. 다시 이렇게 조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약간 이 컴퓨터 공학적인 그 전통적인 기계 공학이 아니고 그런 그 방향으로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아직은 빅테크랑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서버의 구축 그런 예. 리소스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뭐 데이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그 최근에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는 예,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네. 현대차 AI 최강자 엔비디아와 동맹 함께 로봇 자율주행차 만든답니다. 현대차 그룹 그간 구글의 웨이모, GM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왔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보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실제 도로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 피지컬 AI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기계적인 데이터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를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럼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으면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조금 빨리 따라가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랑 시뮬레이션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하고 현대차그룹이 협력을 발표를 하면서 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그룹이 그동안에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잖아요. 네. 자율주행하고 SDV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SDV는 큰 오픈 플랫폼이고 자율주행은 거기 올라간 하나의 컨텐츠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자율주행은 엄청나게 큰 소프트웨어 덩어리인 거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다른 것과 연동이 돼야 되고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그만한 거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사실 차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핸드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형태의 차가 아니었고 네. 기계 베이스의 자동차다 보니까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차 전체를 바꿔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SDV로 간다는 것은 차의 하드웨어는 이제 큰 변화 없이 소프트웨어만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라든지 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차의 어떤 기본 모양을 바꾸는 게 이제 SDV라고 하는 건데 밑에 뼈대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계속 자율주행 기술은 버전 1, 2, 3, 4, 5 올라갈 텐데 예. 이때마다 하드웨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은 뭐 1년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차에 넣어서 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차를 먼저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보다는 이제 SDV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뭐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회사들이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고 SDV는 그 크게 보면 우리의 뇌와 그리고 신경망을 이제 우리가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중앙 집중형의 전기 전자 아키텍처와 거기서 돌아가는 OS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의 변화는 이 단순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통합적인 설계, 공급망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과 지속적인 가치 적응을 이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과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통해서 2026년도까지 SDV 페이스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양산차 확대 적용을 초기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한중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하자면 네네. 뭐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본은 예. 아직까지는 네, 뭐 저희랑 동등, 동등 이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이 굉장히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저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쉽게 따라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걸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도 나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예. 되는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사고도 많이 묵인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끔 용인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뭐 1년에 뭐 수십조에서 100조 가까운 뭐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향후 5년 뒤, 10년 뒤 근시일 내에 완전 자율주행 네. 시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중국이. 네, 생각될 정도로 예. 앞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이 완전 자율주행 차라는 타이틀을 달고 차량이 나와도 나는 그래도 기계가 운전하는 걸 믿지 못하겠어. 특히 뭐 우리나라처럼 이 차도와 인도의 그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이 많은 곳에서는 과연 자율주행 차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완전 자율주행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 예. 완전 자율주행. 진짜 뭐 사람의 개입도 없고 진짜 완전히 그냥 자율주행. 그거는 소위 얘기하는 뭐 레벨 5 자율주행인데요. 예.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예. 예. 완전 자율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없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개입은 어쨌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개입의 양이 어쨌건 이제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들긴 할 거다. 근데 물론 우리가
기계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는 거랑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는 거랑은 느낌이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저희가 사회 전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사람보다 작더라도. 근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베네핏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뭐 저출산, 지방소멸, 고령화, 뭐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너무 제약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예전에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랑 네. 지금 못 하실 때랑은 다닐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고령자라든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이동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동권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베네핏을이랑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진짜 완전히 퍼펙트한 완전한 자율주행, 흠결이 없는 자율주행은 아닐지라도 예. 충분히 저희가 그 베네핏을 많이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실 베테랑 운전자도 사고를 내는데 그렇죠.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히 그 양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생길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예, 예. 훨씬 더 그 장벽이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대중화를 위한 뭐 과제, 관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봤을 때 어떤 기술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기술의 흠결을 받아들일 사회적 수용성이 예. 가장 이제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똑같거든요.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예. 말이 운전하는 마차는 사람 많죠. 말이 알아서 사람 피해간다 하는데 예. 이런 기계 덩어리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2, 3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당연히 사고 날 수 있지. 뭐 사고 났을 때 대신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대한 그 인정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자율주행 차도 결국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예.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법이라든지 보험이 다 갖춰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도 사고 날 수 있어. 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는 적어. 더 안전해. 단 사고는 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되는 시점이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인식 전환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테슬라를 비롯한 앞선 자율주행 업체를 좀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부스터를 장착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사실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세계에서 두 나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이랑 미국. 예.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빅테크 레벨의 네. 그러한 리소스랑 그리고 인력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조금 늦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예.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건 주어진 리소스를 짜내서 예. 뭐 소위 얘기하는 원팀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뭐 규제 개선이라든지 뭐 지원 같은 거를 조금 지혜롭게 예. 그렇게 해주고 또 결국에는 이게 빅테크 레벨의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뭐 아니면 네이버가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혁신 기술이라든지 또 그 인력을 좀 잘 이제 이 배출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은 현재는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이제 작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각각 따로 있게 되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다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구도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데이터도 좀 한 군데서 조금 이제 수합을 해서 수집을 해서 그걸 조금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뭐 가령 뭐 권역을 나눠서 뭐 A라는 회사가 하고 B라는 회사가 하되 전체는 결국에는 뭐 서버에다 모아서 거기에서 조금 시너지를 조금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원론적으로 네.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천재 자율주행 개발자가 정말 설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 구글이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뭐 엔지니어들이 다 역할을 나눠서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리딩하는 천재적인 그런 엔지니어들이 쫙 끌어가고 있고 예. 그럼 연봉도 굉장히 높고 리소스도 뭐 좀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령 뭐 현대차, 삼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데서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토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조금 천재 엔지니어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저희가 조금 만들 수가 있다라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뭐 산업이 완전히 바뀌던 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던 상관없이 그래도 저희는 계속 핵심적인 거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좀 네. 더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원팀 전략 예. 있어야 되고 이 흩어져 있는 이거를 모을 누군가 어떤 영웅적인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겠죠 지금 미국 예.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다 휘저어가지고 그냥 예. 다 뚫뚫 묶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정말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자율주행 차라는 게 자동차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반도체 회사 있어야 되고 IT 회사 있어야 되고 자동차 회사 있어야 되고 통신 서버를 위한 통신 회사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규제 법 관련된 이게 다 있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 영웅적인 사람이 나와서 예. 하나로 뭉칠 수만 있다면 예. 정말 우리가 중국,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기업이 됐던 어떤 회사, 나라의 어떤 상징을 가지는 그런 기술이 됐건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정 대표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고요. 자,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는 넘사벽일까를 킥으로 두 분의 키커와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넘사벽을 무너뜨릴 두 분의 승부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장님. 아, 예. 네. 변칙복서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예, 예. 아,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모르세요? 나이가 아니라서 젊은 나이. 제가 당했군요. 예. 네. 예, 그래서 허영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는 절대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기업이나 연구자나 지금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예. 아니면 연구의 패러다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창의적인 변칙 복서가 조금 돼서 요거를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마지막 뭐 사자성어 뭐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창의적인 변칙 복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변칙 복서 좋습니다. 자,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뭐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한데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아. 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예. 여기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테슬라의 기술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걸 다 알고 있으면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센터장님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예. 1대1로 맞붙어서는 절대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결국 AI 기반으로 가는 거고 예. AI 기반이라고 간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와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제어기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엔비디아 H100 같은 이런 이제 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칩 하나에 뭐 싸게 사면 5천만 원, 또 비싸게 소배로 사면 1억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대기업들조차도 몇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만 대 단위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칩 하나가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 수천 명이 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본의 게임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1대1로 맞붙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 과연 테슬라보다 더 많은 돈을 단일 기업이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하는 내가 승용차를 탔을 때 목적지를 찍으면 집에까지 가는 자율주행. 예.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하면 이것만 생각하지만 정말 자율주행 시장이 보편화가 됐을 때 생각해보면 이 시장 말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영역이 분명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이 시장을 뭐가 생각을 해야지 이미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예. 새로운 시장을 빨리 찾아가지고 개척을 해서 얘가 쫓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지피지기가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 마지막 승부킥을 날리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인데 그만큼 서로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는 넘사벽일까? 신영일이 날리는 승부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답니다. 보통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만큼 짜릿한 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글로벌 완전 자율주행 레이스에서 역전을 위한 한국의 신나는 스피드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